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탐구 5번째 수업입니다. 수업 진행하고 있는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동영상 수업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무서울 만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안부를 묻는다고는 하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안부를 전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저 혼자서 전하는 안부. 그 동영상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클라우드 유목민이 됐어요. 이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막 이렇게 다운받고 동영상을 만들고 막, 예. 그래서 생전 해보지도 않던 유튜브 채널 만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2014년도, 네, 한 6년, 5년, 6년 전에 이제 백업해놨던 그 전화번호 주소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러고서는 이제 열어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담임했던 제자들의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쭉 다 입력되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좀 감성에 젖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벌써 몇 살이에요? 나이 이제 네, 그래봤자 저보다 어립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잘 지내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제자였던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기억에 41명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쵸, 벌써 5년, 6년 전인데요. 7년 전이군요. 7년 전에 전화번호 들이니까. 뭐 이제 잘못된 번호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돌려 이제 뭐 발송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래서 이제 막 뭐지 이제 뭐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한 게 더 많긴 했었는데 또 답장이 오면 또 답장을 이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답장은 거절한다 이러고서는 보냈었는데 착해 빠져가지고 답장들을 또 보내는 녀석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보여줄 거예요 지금. 나만 볼 거야. 그러면서 네, 추억에 잠깐 돋았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주변에 요즘에는 밖에 나가는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잘 지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오늘 이제 녹화하는 오늘 뭘 했나 하고 사진첩을 불러봤더니 어디 놀러 갔었나 봐요. 꽃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였지 하고 보니까 맞아요. 무슨 이렇게 튤립 축제였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서 되게 재밌게 잘 놀고 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또 빈 교실에서 정신없는 여자처럼 정신 나간 여자처럼 네,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저 축제가 하지 않겠죠. 전국의 축제들 이제 다 뭐 축제 자체를 취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이렇게 뭐랄까 심고 가꾸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축제 안 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꽃은 피니까 그럼 그 핀 꽃이라도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꽃이 피기 전에 이 꽃대를 다 꺾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이제 그냥 오는 사람들을 이제 막으려고. 그래서 저거 뭐 튤립이니 수선화니 이런 거 다 꺾었다는 뉴스 보면서 되게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또 그걸 일일이 꺾으니까 또 아깝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저렇게 꽃이 피기 전에 꽃대를 꺾으면 다음해에는 더 크고 예쁜 꽃이 핀대요. 그럼 내년에 우리는 아마 더 예쁜 꽃을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 여러분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내년 4월 21일 날.
일단 20살이 나이? 거기에서부터 일단 기분이가 좋다잉. 네. 아, 짤막 찍찍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무실에 찍찍이 한 마리가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드리면, 왜냐면 오늘 나갈 수업 내용이 조금 이렇게 시작이 별로 암울해요. 이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 EBS 그 지식 채널 보시고 들어오셨죠? 왠지 좀 그렇죠, 느낌이. 네, 좀 암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중간에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네, 짤막 찍찍이 소식.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전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지난 이야기. 저희 교무실에 찍찍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찍찍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꼭 정해진 자리에서만 무언가 볼일을 봅니다. 주로 큰 볼일을 보는 책상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자리가 책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책상에서만 이렇게 볼일을 보고 밥을 먹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동영상 강의도 온라인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학교에 오면 뭔가 참 열심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 테러를 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아침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쥐덫을 놨습니다. 끈끈이 쥐덫을. 근데 이 쥐덫에 이제 조그만한 콩알만한 그 쥐밥이라고 해야 되나, 쥐 먹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만들어서 끈끈이에 착 붙게 만드는 그런 쥐덫이거든요. 근데 그 쥐덫이 막 진짜 막 깔아놨어요, 완전히. 그랬는데 이게 웬일? 며칠 그 쥐덫을 놓을 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뭔가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이 찍찍이가 얼마 전에 내 책상에 있던 초콜릿을 까먹었다. 이놈은 초콜릿의 맛을 알고 있을 테니 이 끈끈이 초콜릿을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나 초콜릿이 있다. 그래서 초콜릿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볼일을 보는 책상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께서 쥐덫을 많이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내시고 어쨌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쥐가 굉장히 똑똑한가 봐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드디어 잡혔어요, 한 마리가. 근데 너무 조그만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작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죠, 다들. 왜냐면은 쥐의 응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응아 사이즈로 이 몸의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쥐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는 쥐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직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 김밥이랑 이런 걸 주문을 해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그때 이제 어묵국을 같이 주문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어묵 아시죠? 그 넓적한데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래서 먹고 남은 어묵을 국물은 잘 따라 버리고 이제 건더기 조금 남아있던 걸 물기를 좀 짜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고, 그리고 다들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찍찍이의 그 맨날 볼일을 보는 자리에 이제 선생님께서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자리에 딱 보시자마자. 왜냐면 찍찍이가 응아를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분노의 표현을 그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고 계시던 다육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육이를 막 완전히 막 으아 하는 것처럼 막 이파리를 다 뜯어갖고 막 딱 절반을 뜯어가지고 막 으아 이렇게 뽑아놓고 막 그 다육식물 키우는 동글동글한 알맹이 아시죠? 그 자갈? 네, 그것도 막 흙 뿌려놓고 막 분노 으아 하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혔나 봐 아직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또 선생님 한 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쥐덫에 놓았던 그 초콜릿을 제공하신 선생님이셨거든요. 어제 먹고 비닐에 꽁꽁 쌓아놨던 그 오뎅이 그 선생님 자리 책상 후미진 곳에 마치 탑을 쌓듯이 척척척척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쥐는 정말 굉장하다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에는 하다 안 돼서 그 쥐 사탕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쥐 캔디? 딱 보면 굉장히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뭐 딱 와 맛있겠다 할 만한 그런 아주 신기한 색깔의 그 사탕 같이 생긴 그런 고체 알약이에요. 꽤 커요. 근데 그게 쥐들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유혹하는 냄새?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아마 핫한 그런 냄새가 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듣는 쥐약이라고 하시면서 행정실에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신기한 건 그 쥐약을 먹으면 먹자마자 윽 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먹고 나면 이렇게 수분, 몸에서 막 물을 마시고 싶어 한대요, 이 쥐들이. 그래서 무조건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그 쥐 사탕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어요. 교무실에 주로 이제 테러를 당하시는 선생님 자리에도 많이 뿌려놓고 엄청 많이 뿌려놨거든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출근을 하니까 그 쥐약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걸 다 먹었어? 세상에. 그리고 또 먹고 또 다른 책상에다가 또 볼일도 보고 실수도 하고 그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굉장하다. 와 근데 그 쥐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 이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어제. 오늘 저희 교무실이 뭐 이렇게 안에 있는 물건을 좀 옮기느냐고요. 그 캐비넷 같이 되어 있는 이제 상자 있거든요. 거기를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원래 거기에서 찍찍이의 똥이나 이런 게 좀 발견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분명히 어제 막 진짜 한 2, 30개 정도 그 캔디를 이렇게 뿌려놨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이걸 다 먹었어?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캐비넷을 탁 열고 청소를 하려고 딱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던 종이 박스 안에 그 찍찍이 캔디가 하나같이 보여 있었어요. 거기다가 다 숨겨놓은 거야. 무섭죠? 이거 완전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요? 저희는 그래서 과연 찍찍이는 다음에 먹으려고 여기다 숨겨놓고 나머지를 먹고 죽은 걸까? 아니면 요놈의 인간들아 내가 이걸 먹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다가 보란듯이 숨겨놓고 잠깐 외출을 간 것인가? 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찍찍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이제 어느덧 우리가 1단원의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회문제 탐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어떠한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 없는 그 탐구 과정을 거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그 자료 수집 방법이랑 그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얘기할 때 실험법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실험법하고 관계돼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이 이 동영상 강의 보시기 직전에 봤던 그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과 관련돼서도 윤리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 또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실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와 있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인류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경험이 되었던 건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2차 대전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많은 걸 이제 되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뭐랄까요, 상처면서 조금 성숙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뉘른베르크 의사재판이라고 해서 2차 대전이 종료하고 나서 전범 국가인 독일의 어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 재판도 이제 국제 재판으로 벌어지게 되지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기를 하게 되거든요.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왜 윤리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뉘른베르크 나 독일어 했었는데 왜 이러지? 뉘른베르크 의사재판에서 그 범죄자들, 그러니까 의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면서 동시에 의사였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험자,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에게 동의 없이 의학 실험을 실시했고 실험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살인하거나 잔인하고 참혹한 고문을 실시하거나 비인간적인 행위도 실시하고 늙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또는 나을 수 없다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독가스, 주사약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량 살인, 아우슈비츠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실제로 실행되는데 너희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전쟁 포로나 또는 유대인에 대해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자국민이었던 독일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죄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열과 열성, 우성, 열성 이렇게 따지는 거.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서 보호되어야 하고 오히려 배려받아야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들한테도 이런 대량 살인을 실시하고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응? 그래서요. 뭐 실제로 찾아보면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진짜 저 이것 때문에 막 좀 자료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사람이야 싶을 만큼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역시 이때쯤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뭐 유명한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죠. 식민 지배 안에서도 그 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그 의료부대 731 의료부대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료 행위들 그리고 의료 실험들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최근에 개봉했던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윤동주 시인이 그 일본의 감옥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고문이나 이런 것에 의한 사망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이야기들 의문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바닷물, 식용수나 뭐 이런 것 대신에 바닷물을 직접 인체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떤 뭐 변화 과정이 생기냐, 뭐 이러한 걸 이제 직접 실험하는 어떤 실험체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거나 뭐
극적인 그런 긴장감을 또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사람의 몸에 정제하지 않은 바닷물을 식염수나 뭐 생리식염수 같은 것 대신에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험은 독일 나치군들도 실제로 했던 실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다치는 병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리식염수는 공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리고 전쟁 중에 신경 쓰기가 또 굉장히 어렵지만 바닷물은 그냥 퍼다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들과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험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이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에서 판사가 이 의사들에게 또는 이 연구자들에게 죄에 맞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판사가 이렇게 내용이 실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연구와 관련되는 윤리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리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해당이 됐던 게 여러분이 직전에 보고 오셨던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의한 복종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약간 이때는 좀 과학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게 흐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70년대 이런 때에는 과학과 관련돼서 무언가 현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올 건지까지는 상관없이 그냥 그걸 만들어내면 그것이 무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믿는 그런 신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실험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그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이제 뭐랄까요, 피폐해지는지까지는 상관없이 내가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얻었어, 내가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상황들,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성과 관련돼서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 있었어, 이러한 것들 결과물들만 이제 자랑하기 급급했던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요, 이 실험에 대해서 보고 오셔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실험 전후에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믿으면서 평생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 자신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옆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 연구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높은 전압을 흘려보낼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죄책감,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연구 결과 또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연구를 할 때에는 이런 걸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게 바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947년일 거예요. 맞나? 47년? 예. 그러면서 나온 건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험자,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실험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련 당사자는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건들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할래? 라고 해서 이라고 하면 그거는 자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법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야 이거 안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자발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 제공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정보들도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이제 첫 번째 강령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그걸 이렇게 비껴가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유익한 결과. 그리고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건 안 돼요. 실험은 그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가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매를 피해야 하고, 장애 또는 사망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면 절대로 실험을 실행해서도 안 되고, 인도주의적 중요성을 초과하는 위험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준비와 시설 갖추어야 되고,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싶은 상태가 되면 실험은 반드시 종료가 되어야 하고, 피험자, 그러니까 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도 야,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어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 덕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하는 것 덕분에 우리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도 충분히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이제 실험 또는 탐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뉘른베르크 강령에서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의료 행위와 관련돼서 또는 유전자나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인체를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나 연구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사회에 맞춰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또는 새롭게 보완한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이 법을 수시로 보완해 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기본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뉘른베르크 강령과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연구해서는 안 되고요. 연구 대상자들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되고, 자발적 동의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의 근거에서 동의가 나와야 한다.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되고,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연구 대상자는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그리고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며, 국제적인 협력, 무엇을 위해?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모색되어야 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 내용이 뭐랄까요? 사회문제 탐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뭐랄까 약간 과학적인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명과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료 실험이라던가 이런 걸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도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규칙, 기준이 되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 38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은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뭐랄까요?
뭐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 그럼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탐구 또는 인문사회학에서의 그러한 탐구 활동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 연구 대상 및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윤리, 그리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 윤리,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랑 관련돼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여기 연구윤리정보센터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연구자가 지켜야 할 12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포그래피가 있더라고요. 여기 요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요 그림인데요. 잘 안 그릴 것 같아서 그냥 내용을 그대로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직성, 신중함, 개방성, 자유, 공로, 교육, 사회적 책임, 합법성, 기회, 상호 존중, 효율성, 실험 대상에 대한 존중, 이렇게 12가지를 내놨는데 이 12가지를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연구 대상 및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지켜야 하는 것, 연구자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지켜야 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험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 그리고 연구를 수행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서 뭐랄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결과물, 발전된 결과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떤 개방성을 가져야 하고, 뭐 연구 주제, 가설 수립, 자율적인 어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연구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을 준수한다. 이것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주어진 과학적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글쎄.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연구 과정에서 이제 수행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가 해당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연구 대상자 그리고 조사 대상자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거 연구 참여자의 공로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연구에 어떤 수집된 자료의 대상으로서 활동한 사람이라던가 그 사람이 뭔가 공로를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요 어떤 뭐 아까 뭐 밀그램의 그 실험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밀그램의 실험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밀그램이 엄청난 뭐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연구에 참여했을 때 그의 연구에 공로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단순히 실험자로서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연구 결과물에 이렇게 보태준 그런 공로도 저도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거겠죠. 실험 대상에 대한 존중. 이거는 연구 대상. 당연하지. 이건 존엄성의 존중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리고 뭐 있을까? 연구 대상자. 뭐 따로 더 보일 것 같은 아닌데요. 그럼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그쵸. 내가 만들어낸 이 연구 결과 이게 발음이 오늘 안 되죠? 내가 만들어낸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대중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후학에게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에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교육으로서. 그리고 이 기회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공자금이거나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거야.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약 개발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이게 작은 기업체에서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그 자본의 능력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실험과 관계돼서 그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설의 문제가 과연 얼마나 이제 저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그 뭐랄까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적인 기업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그 연구원이죠. 우리나라 국가연구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신약과 관련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언가 연구와 관계된 거는 사회적인 어떤 이익, 공적인 이익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국가와 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지원금을 쓰라는 데 쓰고 연구하는 데에다 연구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필요한 사람은 그걸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연구하는 동료를 항상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렇죠? 네, 연구 과정에서의 이야기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자, 그래서 탐구 활동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단어는 뭐 하자는 이야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내용 확인하려는 단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사례 A. 갑은요, 아침 식사를 더 자주 거르는 학생일수록 학업 성적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고등학교 3곳을 선정해서 설문조사했대요. 그랬는데 2곳은 성실하게 잘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 미응답, 대답하지 않은 설문지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응답한 질문지를 해결하려고 먼저 번에 성실하게 대답해준 그 애들을 다시 불러서 걔네한테 그 미응답 응답지를 다시 준 거야. 그럼 걔네들은 먼저 번에 대답한 거랑 똑같이 대답하겠죠. 그쵸? 그랬는데 이 갑이 어떻게 했느냐? 마치 새로 응답한 사람들 것처럼 기존 자료에 추가했대요. 이건 뭔지? 자, 두 번째. 을은요,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이 우리 다음 단원이 게임 중독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게임이 청소년의 심리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계획했대요. 그치만 을은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 연구 목적을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이 청소년의 심리 불안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렇게 안 쓰고 게임 개선 및 평가 연구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라고만 썼대요. 취소한데?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을 모른 채 학생들은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에 장시간 노출됐대요. 에잇! 야, 피난다, 야. 폭력적이다. 응? 자,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A, B에서 지켜지지 못한 연구 윤리, 요거는요, 사례 A에서는요, 수집한 자료를 변조했어요. 이 변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은 38페이지에 보시면 위조, 변조, 표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조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위조는 원래 없었어. 존재하지도 않던 걸 허위로 만들어낸 걸 위조라고 합니다. 그럼 변조는 뭐냐? 변조는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있었는데 없애버리거나 라고 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걸 변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미응답 설문지를 마치 대답한 것처럼 내용을 조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 과정, 다시 말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이 나쁜 사람. 그리고 사례 B에서는 이게 실험인데 무슨 실험이었어요?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이
청소년의 심리 상태에 어떤 심리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원래 목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했잖아요. 만약에 그걸 설명을 했을 때 그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뭔가 인위적으로 행동을 해서 결과가 좀 잘못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실험 후에라도 알려줬어야 했어요. 그쵸?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 및 조사 대상자와 관련한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네. 사례 A는 미응답 질문지를 그냥 그대로 원래 자료에 포함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대답했던 그 사람들 말고 아예 새로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아요. 그치? 원래 성실했던 애들은 같은 대답을 또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건 데이터가 중복되는 거지.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례 B는요. 다 큰 성인이었으면 그냥 실험 전에 얘기하면 좀 인위적으로 행동할 것 같으니까 목적이 좀 변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실험 후에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굴 대상으로 했어요? 청소년이죠? 청소년한테 폭력적인 어떤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이거는 사전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죠.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언제요? 실험 전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실험 후에 설명한다 이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실험 대상이 청소년이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옆으로 가겠습니다. 참, 근데 나 이번에 스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 패드로 스캔을 뜨거든요. 사진을 찍어갖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자, 사례 C예요. 병은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성차별적 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헌 연구, 기존에 있던 자료들 이렇게 찾아보는 거를 실시했는데요. 국내에는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거랑 관련 있는 자료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외국 걸 막 찾아봤나 봐. 그랬더니 외국에 정말 자세하게 다룬 논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 중에서 한 장을 그대로 번역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연구 보고서에 똑같이 옮겼는데 옮긴 내용에 대한 인용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았대요. 이게 뭐예요? 38페이지에서 얘기하는 표절이에요.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결과를 인용이나 출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싹 뺏겨오는 거. 그게 바로 표절입니다. 표절. 자, 사례 D입니다. 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땡땡 기관으로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를 의뢰받았대요. 연구 수행을 위해 1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대요. 와! 근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수백만 원짜리 고급 오디오를 연구비를 구매하고 연구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마트에서 개인 식료품을 그치? 연구하려면 밥 먹어야 연구하지. 그치?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야. 그치? 그럼 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준 연구 수행비 1억 원 연구비는 어떤 성격을 가진 거예요?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지원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민 세금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돈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걸 연구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썼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례 C에서는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표절해서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를 지키지 않았고요. 사례 D에서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못하고 공공의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먹어야 연구하죠. 안 먹고 어떻게 연구합니까? 이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용과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사례 C는 표절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 D는 연구자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윤리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나, 어떤 공공자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또는 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했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지식 채널 2까지 포함을 한다면 조금 뭐랄까요? 좀 50분이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앞에 10분 정도는 우리 찍찍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찍찍이 얘기 봐줘요. 그냥 정말 보통의 날들이 되게 많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하루하루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학교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급식실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뭐 했던 그런 보통의 평범한 날들이 굉장히 이제는 그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역시 교실 안에서 여러분이랑 아웅다웅 하던 그런 평범한 날들이 굉장히 이젠 그리워집니다. 벌써 이제 4월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요. 어느새 제법 초록초록하니 5월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모두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성인들도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런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혹시나 싶어서 우리 모두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